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제로 다크 서티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9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한숨 좀 쉬었더니 청취자들이 대거 반응해주는 방송, 시네타운 1944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멋있게 셨어. 이거 흉내도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몰라. 나는 그게 아니 얘는 성대가 약간 다르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숨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안 되네. 이건 어떤 진정성 있다 한숨이. 최소한 파키스탄에서 와서 한 12년 정도 사장님 나빠요 한 그 느낌의 한숨이야. 이 정도는 정말 굉장한 거지. 아니 나는 진짜로 생각이 안 나서 한숨을 쉬었는데 무슨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는데 뭐 하는데 그 청취자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있어요. 제가 진짜로 제 뇌 구조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서 막 순위가 올라가고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돼. 그럼 막 좋아요. 너무 기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런 거였어. 그리고 금방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렇게 일희일비하거나 좌절하잖아. 지난주에 순위 막 우리 저 팟빵 기준으로 막 150등 가고 막 이랬잖아. 뭐 150등 이제 갔단 말이야. 나는 신경 다 쓰고 그러려니 하는데 막 김은종 PD랑 이재익 PD랑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분위기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신기록을 세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막 200등씩 떨어질 수가 있지?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이게 담당 PD가 나라는 게 중요해.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뭐 그랬지만 중학교 때가 진짜 심했는데 반등수 기준으로 40등씩 왔다 갔다 했어. 반에서요? 아니 보면 저 연대 간 애들이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다 이유가 있어. 그만큼 고기가 부족한 거야. 숫자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 뭐 1등 하면 1등 하나보다, 뭐 2등 하면 2등 하나보다. 그래서 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김은정 PD 봐. 2등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 사람 1등 해야지. 이 사람은 2등 하면 죽는 사람이야. 아이고 배야. 나 중학교 때 막 반등수 2등하고 그 다음 시험에 44등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 내가 수업 태도가 진짜 불량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앉아 있는 자세 같은 게 되게 극히 불량한 게 앉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무실에서 극히 불량해. 그래서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일을 해도 일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인간이에요. 그것도 지금도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제 도덕 시험을 봤는데 중3 때요. 도덕 시험을 봤는데 내가 100점을 맞은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아무리 봐도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 김은종 PD인데요. 이재익 PD님 도덕 점수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저는 궁금하네. 도덕과 윤리는 항상 100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씁니다. 내 판단이 개입되지 않아. 그렇구나. 완벽한 암기가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시험의 문제가 바로 이런 이런 거구나. 거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쓰지 않아. 내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배운 걸 그대로. 도덕 염색체가 없는데 도덕과 윤리가 늘 100점이야. 자기의 생각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게 100점. 우리나라 시험에 문제가 있네. 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아.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놈 새끼는 커닝한 거다. 커닝한 건데 반에서 100점이 나 혼자인 거야. 그러니까 커닝을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내가 57점인가를 맞았어요. 낙제 점수자 60점 미치면.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않은 그 선생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난 아직도. 하지만 본인은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신이 연대 간 겁니다. 하여튼 저는 등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때 한숨은 정말 생각이 안 나서 쉬었다는 거. 그래요. 한숨을 멋있게 쉬는 이승훈 PD였습니다. 한숨만 멋있게 쉬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가지고 김창렬의 올드스쿨, 네.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올드스쿨에 문자를 남겨주신 5556님. 야, 정말 너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칙한다 진짜. 야 나도 그럼 우리 고리를 열어봐야겠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야 투지폰 쓰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바로 일요일 날 저희 그 문자방에 어. 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문자방에 일요일 날 열어보니까
5556님께서 너무해. 뭐 시네타운 잘 듣고 있다고 잣잣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비열하다 비열해.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 김창렬의 올드스쿨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야 감사드리면서 내가 보기에는 혹시나 네가 한번 이재익한테 병에 옮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이재익이 전염병인가봐. 사실은 난 이게 무슨 이렇게 타고났거나 아니면 그 원자력에 의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염병에서 나도 조심해야겠어. 들어봐요. 타고 나는데 전염도 돼요. 아, 답이 없어. 아니, 타고나.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 어.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으셨어요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걸로 부족해. 그러면 그걸로 부족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 꼭 해주세요. 혹시나 주변에 전화가 온다면 그래서 어제 여론 어떤 조사 라디오를 기관에서. 들었냐고 전화가 온다면 이수경은 두 파워 배 FM을 영수증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야, 진짜 양심스럽다. 아니, 여러분. 아니 전화를 받으면 이것 봐 전염된다니까. 내 얘기했잖아 전염된다고. 이 사람들아. 어? 아유. 김창렬의 구매 영 올드스쿨. 스트리트. 야,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좀 겹치지 않게 하자. 알겠어요. 구매 영 김창렬의 스트리트. 파워 FM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수경의 구매 파워 영 FM. 스트리트. 아, 좀 합시다. 하여튼 그럼 각자 한 번씩 하는 걸로 구매 영 스트리트. 이수경의 파워 FM. 김창렬의 올드스쿨. 주변 분들한테 어제 전화를 혹시 이런 전화 어제 무슨 라디오를 들었냐 한다면 이 세 프로그램을 들은 걸로. 다행히 시간대가 떨어져 있어 다행이야. 파워 FM이랑 러브랑 겹쳤으면 존나 애매해지는 어. 거거든. 그래 이전처럼 컬투랑 변진섭이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사실 큰 상관 없죠. 아니야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그냥 변진섭 하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변진섭이라고 해주세요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순위가 막 급전직하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뭐 격려 아니면은 염려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의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 소개는 못 시켜드리고 제가 요약을 딱 해드리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분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네타운 19이 이렇게 순위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이재익 PD의 유닛 활동, 두 번째 이승훈 PD가 카페를 혼자 간 거, 세 번째가 빵 터집니다. 세 번째 네. 김은종이 희망사항 변진섭을 그만뒀어. 왜 그만뒀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망사항 변진섭을 사랑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저 이봐요. 한번 당신에게 물어봐. 당신이 이 변진섭 하고 있어.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카페를 왜 혼자 가가지고 왜 그랬어 이승훈 PD? 다음부터 같이 갑시다.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술집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안 잡혀가지고 보면 그냥 막막 그냥 술집 다니고 막 혼자 카페 다니고 막 뭘 해 하기는. 막 해. 자 워킹 유혜연님께서 사정봉이야 완전. 야, 그거 너무 아니, 부럽다. 일하는 아니면 걸어다니는 둘 다? 워킹 앤 워킹. 일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해 사정봉이. 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걸어다녀. 야, 무슨 켄타우로스도 아니고 말이야. 사정봉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엊그제 올레 TV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네. 사정봉도 있지만 사정정도 있더라고. 배우 중에서 사정정. 사정전. 그게 아니 사정정. 아 사정정이요? 난 어. 사정전이라는 줄 알고 그 비포 사정인지 아니면 그 사정 스토리인지 꽉 찬 상태인지 빈 상태인지 뭐 그러니까 차이. 비포 사정인지 아니면 사정 스토리 있잖아. 왜 우리 무슨 전 흥부전 뭐 이런 것처럼 박시전 이런 것처럼 홍길동전처럼 그럼- 사정전 아니 사정정. 사정전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이재 PD 한번 써보시죠. 곧 준비하겠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유혜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흘 전 상수역 근처 모바에서 이승훈 PD님을 우연히 뵙고 어제부터 나인틴을 듣게 된 이봐. 고정 청취자의 길을 없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카페도 모자라서 바를 다니냐? 참나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집에 일 있어요? 그렇게 밤에 혼자 댕겨. 유혜연님 여자죠. 아 여자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기억해요. 명함도 주고 받았는데 명함. 야, 그새 또 연락처를. 야, 그럼요. 진짜. 특히 잣잣 완전 좋습니다. 야. 이거 뭐야? 뭐야, 잣잣이야? 야, 아니야. 무섭다 진짜. 그건 아니야. 아니 잣잣이 뭐예요? 좋대잖아. 아 그러고 나서 명함을 주고 받겠어 설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사정전? 야, 이거 위험한데? 홍대에서 카페 다니고 지금 바 다니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승훈 PD? 왜 그래요? 전염은 당신이 된 거야 지금. 그러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재익이 전염시키는 그 균이 두 개가 있어. 뻔뻔함과 색정이. 색파 이재익 선생. 색파와 뻔파를 전염시키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해주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저 소개도 안 했어요. 제 소개도. 하세요. 네, 저 유닛 활동. 그만하세요. 이제 자 계속 해주세요. 이승훈 PD가 자꾸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마치 저희가 뭐 선물을 막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번 주에 그 선물을 주신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소개를 하자니 저희가 선물을 달라는 얘기 같고 소개를 안 하자니 죄송하잖아요. 선물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의 제가 그냥 성함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까지만 소개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선물 버프 없습니다. 선물 주신다고 딱히 더 소개하지 않으니까 선물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번 주까지는 선물 보내주신 분들 지금 4분 정도 계신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서운하실까봐 네네. 저희가 못 받은 줄 아실까봐 네네. 권순모님 감사드리고요. 도쿄 바나 전지원님, 동경 바나나 잘 받았습니다. 권순모님. 일본에서 왔어요? 전지원님. 일본에서? 아니요, 일본에서 출장 갔다가 오시면서 사오신 거예요. 나 사연 본 것 같아. 예. 그다음 전지원님. 전지현님, 네. 그 CGV 상영권 보내주셨는데 그걸로 영화 저희 잘 보고 더욱 재밌게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한동희님. 고구마 잘 받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먹었어요, 저도.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 근데 고구마가 되게 다양한 게 밤 고구마도 있고 이거 섞여 호박 있다고. 고구마도 일부러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일부러 여러 그런 가지가 거 섞여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보내주신 메일 다 읽어요. 난 거의 다 읽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읽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들어가니까 다 읽겠어요. 3번씩 들어가야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가서 못 다 읽어. 하루에 3번 들어가면은 한 번에 많이 읽어야 되고요. 한 회에 한 7회 정도 들어가줘야 적당히 읽을만 합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 그 카페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페 갔다고 또? 그 카페 말고 다음 카페 그 에어트림님 메일 혹시 봤어요? 예. 봤어요, 저도. 이것들이 메일 3통 왔다고 빵빠레 흘릴 때는 언제고 카페가 생겼는데도 글 하나 안 남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남겼거든요. 카페에다가. 그래요? 예. 저도 가야겠네요. 카페. 좀 글 좀 하나씩 남기세요.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전 몰라가지고 못하는 저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댓글 다는 재미가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야. 아니 어떻게 꼭 하는지는 한번 좀 해봐야겠어.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그거를. 몰라. 다음 카페 가서 글 다음 쓰면 카페 가서 되지. 카페 가입하고 글 쓰면 돼요. 카페 가입해서 글을 거기다 남기면 돼요? 쓰면 돼. 김우종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러면 되죠. 그래요? 저는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카페 회원수가 500명을 돌파했어요. 오우. 540명인가 이랬어. 훌륭하다. 장난 아니야. 야, 바로 남기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청취자가 3명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라고. 카페 가입한 사람은 500명이라고. 훌륭한데 감사한데. 아니 진짜 우리 뭐 어떻게 카페 가입 한 1000명 되면 우리 저 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1층에서 뭐 하든지 하죠. 그럴까? 좋네요. 아니면 이승훈이 자주 가는 카페 가든가요. 좋네요. 그리고 썬더 우리 3월 막주에는 해야 되지 않아? 해야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분이 메일 보냈던데 자기 가게 사진. 우리 상남 형님이 메일 보내주셨는데 가게가 자리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9분을 초대한다 그러면 12명이 앉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12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머리를 좀 굴려봐야 될 것 같아. 2 테이블로 나누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은 뭐 그 6인 자리에다 뭐 보조석을 붙이면 뭐 한 앉을 수 있다고 그래도 하시는데 9인 정도인데 보조석을 2개 붙이는 게 가능하면은 이제 12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6인 테이블 2 테이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번에도 9명? 이번에도 9분 해야죠. 뭐 그렇게 해야죠. 9번 가야죠. 아니 뭐 더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더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저기가 안 돼.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얘기가. 아니 그러면 상남형네 가게가 그 6인 테이블이 2개고 4인 테이블이 2개인가 이래요. 그럼 12명에다가 4인 테이블 2개면 20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셋에다 17명이 돼. 그러면 뭐 상남형님 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20분 정도 가까이 11대분 정도 모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액 부담은 어렵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우리 그러면 또 좀 먹는 술이 양이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비를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안 돼. 회비는 안 되고요. 회비는 안 돼? 예, 저희가 무조건 전액을 해야 되니까 저희 그 취지에 맞춰서 일단 요번 거까지만 해도 9분만 그럼 9분만 각자 모시는 3분씩 걸로? 책임지는 걸로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상남이 형님께서는 저희의 그 자리 배치를 그러니까 12명이 갔을 때 어떻게 앉으면 좋을지 한 테이블에 저희는 다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약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테이블 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르면 안 돼요. 무슨 예. 내가 도우미도 아니고 템플러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땀을 띄어. 땀을 띄고 땀을요? 이분이 요즘 아주 많이 다니나 본데? 당신 카페만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땀을 요새 띄어? 유흥업소를 전문적으로 다니고 있는 야 유흥 이승훈입니다. 나인틴의 유흥 라임이 부장. 맞아. 유흥 이승훈. 좋은데? 유흥 이승훈? 나인틴의 카페 이승훈, 유흥 이승훈.
나도 주색 이재익, 유흥 이승훈. 아주 아니 그냥 대건 색파. 색파. 아니 근데 이재익 PD는 아니, 색파보다는 색덕이 어울린다는 색덕?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기에 김은종은 전염 김은종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컨테미네이션 김은종으로. 아유, 자 다음은 체리 핑크 헌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어느새 잭 더 자이언트 킬러까지 다 따라오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지난번에 이거 저 잭 더 자이언트 킬러 할 때요 그 얘기 했던가? 그 누구죠? 이완 맥그리거가 이렇게 큰 그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폴짝 뛰어가지고 물에 빠지던가?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살아나잖아. 타잔처럼. 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어릴 때 왜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어. 15층에서 떨어지더라도 마지막 지하 1층 정도에서 팔짝 지하 뛰면은 1층쯤에서 팔짝 뛰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우리의 그 로망을 맞아. 이게 실현을 해줬잖아. 아니 말이 되냐고. 그런 생각은 전부 다 해봤을 거예요 어릴 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실 저 공수부대 가는 입수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랑은 좀 다르게? 왜냐면 물에 빠지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아니 그렇긴 타잔처럼 그런데 빠지는 거야. 아니 그렇긴 그런데 밧줄탄 타잔처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려오는 중력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중력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팔짝 뛰어가지고 물로 뛰어든다고. 보통은 죽죠. 그러니까 충격이 그게 감쇄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사용합시다. 시간에 체리 핑크 헌터님 반갑습니다. 망할 놈의 그 말하자면 좀 줄여달라고 했던 체리 핑크 헌터입니다. 96학번으로 대학 시절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만한 영화에 대해서 알량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너 모르지? 이게 바로 이런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지적 허영심을 채웠던 그런 체리 핑크 헌터입니다. 77년생 남자고요. 그 시절은 참 즐거웠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 영화를 입수하여 당시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작품들을 오붓이 모여보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오붓이. 그때 봤던 영화가 피터 잭슨의 천상의 피조물, 츠카모토 시냐의 철람, 동경의 주먹, 이와이 슌지의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 피터 그리너웨이의 마콘의 아이 등등이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96학번이면 저희 9학번 이때는 그 모여서 LD라고 보고 그랬어요. 맞아요. 구해서 모여서 아니면 보고 VHS에다가 네네. 누가 뭐 일본에서 상영회를 하죠. 상영회. 구해가지고 오면은 상영회에서 영화 보고 술 하고. 먹으러 가고 많이 그랬죠. 많이 그랬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위디스크 뭐 이런 거에서 그렇죠. 그냥 다운받으면 바로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요런 추억이 있죠. 저는 그때 그렇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뭐지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어머니들 포르포르. 애니메이션인데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그 LD인가 VHS를 가지고 왔어요. 일본 통인 친구가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일본을 못하니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대본을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읽어주기까지. 지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94학번 어떤 누나가 옆에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먹었니? 변사도 아니고. 변사. 근데 그 선배 그 누나는 일본어를 잘해. 그 영화를 이미 봤어. 정확하게 기깎기를 맞춰가지고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추억이 저는 아직도 되게 인상이 그 깊어가지고. 누나 지금 뭐 하세요? 모르죠. 그런 누나들이 보통 후배랑 잡니다. 네? 놀랐나 야? 놀랐어. 야 잠깐 난 그냥 툭 찔렀는데 푹 들어갔는데? 쑥 들어갔어. 야 너 피난다 여기. 원래 보건실에 올라가 봐 여기 피나는 것 같은 좋아. 옆구리에 구멍이 뻥 뚫려. 그런 경우는 보통 병원을 가지 보건실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보건실이라고 했을까요? 그 추억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것일까요? 혹시 그 누나랑 보건실에서 양호실의 추억. 보건실하면 뭐또 일본 AV거든. 이 사람은 일본 AV를 보건실을 너무 호겐지츠라고 하는 그 보건실을 너무 많이 접한 거야. 아니 우리도 다 양호실의 추억 하나씩은 있잖아. 아름다운 추억. 없는데요? 큰일 날 사람이네 아주. 역시 남녀공학을 나오니까 그렇구나. 야, 사람들 큰일 날 참. 사람이네 아주 그냥. 자 다음은 이예찬님. 성함 참 특이하네. 예찬. 누군지 알겠다. 이재익 PD 덕후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이재익 PD는 아마 저를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알아요. 저는 이재익 예찬 PD의 학생. 책을 고2 때 접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처음 본 책은 야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다른 책들은 봤는데 야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재익 PD의 책이 나올 때마다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칵테일도 제 콕밖에는 안 마십니다. 이해찬이. 이 친구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한 3년 전인가
아 그- 지금 고2 때 처음 접했다는데 고2 때. 지금은 대학생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학 대학생이겠다. 들어갔어요. 음. 저 때문에 아마 좋은 대학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제 책 사 먹어가지고 인증샷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음. 10대권을 사가지고 책상에 꽂아놨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 번은 독자와의 미팅을 자주 하는데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보통 다 성인이니까 술집을 가거든요. 예. 고2짜리 데리고 술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가지고 콜라만 먹였어? 콜라를 마시게 했죠. 아. 그때 친구랍니다. 아니 예찬아 안녕? 반갑다. 이재영님, 이재영님은 짧은 메일인데 재밌네요. 아, 세 분을 그룹 소방차에 비유하자면 이승훈 PD님은 리더 김태형, 김종훈님은 김은종이라니까 아직도 김종훈이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근데 제 이름에 대해서 김종훈까진 좋은데 김종은은 또 뭐고 김종우는 또 뭐며 김운종은 뭐고 이훈종, 이종훈 다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요번에 온 메일 중에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메일은 스모크벨님. 아, 스모크벨님. 스모크벨. 굉장히 지적이야. 아. 이 훈자가 훈자할 때 어. 훈자라는 거죠. 스모크벨. 스모크벨. 아 앞으로 스모크벨로 멋있다. 불러주십시오. 예, 스모크벨인데 김훈종님은 정원간, 이재익님은 이상원. 어쩜 외모도 닮았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네요. 아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와요. 소방차의 해체 비화, 김태형 왈, 이상원의 솔로 독립을 시민보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야, 이게 별들에게 물어봐 나간 다음이야 전이야. 날짜 봐봐. 다음이요, 다음. 야, 이 사람 기가 막힌다. 센스 좋다. 아, 잉크 만복이랑 한번 출연했는데. 야, 나 만복아! 우린 이재익 PD의 유닛 활동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지난번 야, 녹음할 때. 우리 곧 훌륭하다. 해체되는 거야. 야, 아. 훌륭하다. 이승훈 PD의 깊은 한숨에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나는 이젠 도건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이상원이 나가고 동원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만. 절묘하구만 아주. 이승훈 PD 한번 한숨 한번 부탁드려요. 깊이가 진짜 해체되는 느낌이 난다. 뿌리 깊은 한숨이야. 이 정도면 소방차 해체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 메일의 피로를 19 자짜스로 풀고 있습니다. 왕가희 특집 한번 해주세요. 대학생활 내내 보던 왕가희 영화들 그립네요. 청주에서 이재영님. 왕가위. 왕가희 하니까 갑자기 왕가희가 빅시죠. 우리 때는 정말 중경삼님, 동사서독 난리 났었는 타락천사.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좀 저거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오히려 망가야. 싫어했어요. 그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난 포스트 척 모더니즘 망가. 잘난 척 내지는 겉멋. 그러니까 중경삼님 좋아하고 어. 책은 상실의 시대 옆에다 끼고서 중경삼님 보고 가는 어. 전형적인 저희 9학번 세대들의 어. 그 문화예요. 문화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학회 가고. 학회 가서 꼭 여자애들 중에서 꼭 저런 애들이 있다. 선배 그 9사학번 그래봐 9사학번 어. 선배가 아르바이트해서 사주는 거잖아. 대학 2학년짜리. 그냥 아무나 콜라 하나 시키지 꼭 선배 파르페 먹어도 돼요. 어. 파르페는 그때 5,000원이야 그 당시 돈으로. 그러면서 또 자기 고등학교 때 불어 배웠다면서 뭐 파르페가 빡 뺀데 뭐 어쩌고 저쩌고 무산이 어쩌고 이런 새끼들 정말 있어. 빡 돈다. 정말 빡 도는데? 빡 돌아. 그러면서 꼭 아저씨 외야수 2개 꽂아주면 안 돼요 뭐 이러는데 너무 싫었어 정말. 나 대학교 때 또 빡 돌았던 새끼는 어떤 새끼가 있냐면 내가 이제 숙제 도움을 뭐 봤어 후배한테. 그럼 걔한테 야 뭐 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고 초밥을 사달래. 그 당시에 대학생 신분의 초밥은 상상도 초밥은 못할 좀 정도로 약간 비싸잖아. 센 거 아니야? 그 초밥을 어쨌든 뭐 사줘야 되니까 사주게 됐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초밥에 밥은 안 넣고 위에 회만 먹는 거야. 야 씨. 야 그건 좀 심했다. 그건 좀 죽이고 싶더라. 죽이고 싶어. 진짜? 대학생 때? 짱이었어. 너무한데? 마인드가 야 밥 먹으면 너무 배불러서요. 이딴 소리 하는데. 반 가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떼서 먹어. 남자였어 여자였어? 남자였어요. 여자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여자였으면 이승훈자를 꼈어요. 카페로 들어갔겠지. 빠나 카페. 바에 가서 빵빼를 먹었겠지. 아니 그래서 그냥 남자인데 그냥 가만뒀어 그거를. 그렇죠. 뭐 어떻게 남자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데려갈 거 어떻게 할 거야? 싸우면 내가 지지. 남자인데 잠깐만 남자인데 데려갈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 어디 반지가 뭐 어디 빠바 카페로. 어? 타임 모텔 데려갈 거 어떻게 할 거야? 야 심하다 진짜. 폴리스 아카데미도 아니고 무슨. 자 다음은 조인식님. 조인식님이 저희 고소 고발의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조인식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 같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난주에 정주행 완료한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는 조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조인식. 반갑습니다. 아, 역시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요. 집에 가면 육아에 지친 아내와 함께 새 형님들의 아슬아슬한 수다를 들으며 키득거리는 것을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나인틴 애청자입니다. 소시민적인 일상을 즐기는 저에게 어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인틴을 고발하려 합니다.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저는 평소처럼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잭 더 자이언트 킬러 에피소드를 들으며 벤치에 누워서 아령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벤치라는 게 이제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는 그 어. 벤치프레스하는 누워서 하는 헬스클럽 거. 누워서 하는 거. 거기서 이제 프레스를 하신 거죠. 저 아령을 이렇게 덤벨로 프레스 하신 거예요. 프레스 누워서. 카투샤 이야기에 나오면서 이재익 PD님의 Would you pick up that please? 를 듣고 피식 웃으면서 다시 아령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비키란 마더퍼거. 듣고서는 큰 웃음이 터지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들어올린 아령이 몸에 힘이 빠지면서 놓칠 뻔한 거죠. 큰 사고 납니다. 그러면. 다행히 진짜. 겨우 참고 초대형 안전하게 사고죠. 아령을 내렸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웃음을 참고 큰일 날 뻔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심했던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이재익 PD님의 마무리 멘트 네. 팬티를 2개 입고 잤어요. 에서 진짜 제대로 빵 터지면서 아령을 든 손에 힘이 빠지며 오른쪽 어깨가 탈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 제가 습관성 탈골이라서 어깨 탈골은 자주 만나는 지인 같은 느낌이라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메일을 주셨어요. 참고로 아. 카투사들은 그 미군 팬티를 입거든요. 아, 더 브레이브면 TBM이 아니고. 그 약간 갈색 팬티, 브라운 팬티. 그게 우리는 고무줄이 더 브레이브맨. 브레이브맨. 고무줄이 엄청 세요. 고무줄이 엄청 세. 근데 2개를 입고 자더니 다음날 피가 안 통해서 저는 그날 하반신 마비가 22세에 발기부전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게 센지 고무줄이. 카투사분들 알 거예요, 뭔지. 브라운 팬티 있습니다. 그거 사이즈 작은 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 우리는 더 고무줄이. 브레이브맨인데 이 더 브레이브맨은 당시에 여러 가지 종류의 팬티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2종류였어요. 흰색 아니면 남색이야. 그쵸, 그쵸. 두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 제대할 때쯤에는 국방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흰색하고 남색인데 중요한 거는 훈련소에서 그거를 몇 장을 나눠줍니다. 그럼 훈련소 6주 동안에 특히나 이제 겨울에 가게 되면은 빨래를 할 시간이 없어져요. 자, 그럼 팬티를 6장 정도 나눠주는데 6주의 훈련 기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흰색 3장, 남색 3장을 받습니다. 훈련소를 퇴소할 때 노란색, 황색 3장, 남색 3장이 남습니다. 하얀색 팬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갔을까? 카페에 갔을까? 네. 아니 정말 일주일에 한 장씩 입는 거야 팬티를. 그러니까 저기 막 온갖 습진 생기고 막 난리가 나요. 보통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군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병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낭습진. 군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병명이에요. 자, 다음은 북극곰님. 네. 삶의 생기를 되찾아주는 회춘 방송 나인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인틴을 듣고 웃음을 되찾은 청취자입니다. 뜬금없이 저의 외할머니 얘기를 하자면요. 할머니는 90을 훨씬 넘기셨지만 아직까지도 고양이처럼 강렬한 눈빛을 지니고 계신 분이랍니다. 허리도 꼿꼿하시고요. 한마디로 저처럼 정신줄을 놓고 다니지 않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 특이한 점은 드라마를 아예 안 보신다는 거예요. 드라마는 순 거짓말이라고 정말 개무시하신답니다. 그러니 돈 내고 영화를 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겠죠. 이유인즉 여주인공이 집에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바로 병실에 누워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 할머니를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김기덕 감독이 찍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러닝타임과 그래 있어. 그 저기 누구 주진모가 주연을 한 영화예요. 긴급 상황 뭐 제목이 뭐였죠? 뭐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 긴급 상황 대학로에서 뭐였지? 뭐 이렇게 살인 돌발 사건 상황? 나고 뭐 이런 나 내용인데 그냥 봤는데. 러닝타임과 촬영 정확히 시간이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90분 찍어서 실제 상황인가? 90분을 그대로 내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할머님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좋은 영화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게 영화다. 역시 김기덕이 그래서 상을 받는구나. 그 로버트 알트만의 쇼컷 같은 경우도 처음 5분이 왜 그 원샷 원테이크로 가잖아요. 예. 네,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최근 근작으로는 헤이와이어가 있었죠. 헤이변에서 날라차게 하는데 정말 도움 닫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다 보여주는. 다다다. 근데 여러분들 그 메일을 보다 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명작이 하나 생겼어요. 뭐? 아메리칸 북두권은 네. 이제 이승훈 버프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메리칸 북두권은 어떤 뭐 신성시된 저주받은 걸작 이런 느낌이 된 느낌. 아 블레이드 김기덕 러너. 감독 영화 실제 상황 맞네요. 맞죠. 2000년에 발표된. 주진모 나오는. 주진모 나오는. 자 북극곰님 할머님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상황. 자 다음은 9학번요. 오래오래 버텨주시길 고한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9학번에 잘 없는 이름인데 고한별. 고한별. 아주 생기 넘치는 이름인데요. 9학번 여자분 고한별. 보통 민영 뭐 95년생 될 것 같은데. 경진. 안녕하세요. 민경. 익명을 요청드립니다. 고한별. 고한별님께서. 반갑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름이라 안타깝습니다. 9학번의 고한별님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 몇 명 없죠. 5명 이내지. 76년 고한별 씨. 네. 안녕하세요. 미끈쫙 우동입니다. 저도 9학번인지라 방송 들으면서 추억이 방울방울 한지라 천리안 채팅방에서 쓰던 대화명을 한번 써봅니다. 미끈쫙 우동. 천리안 채팅방에서 쓴 아니 근데 천리안 쓰시면 부자인데 왜 천리안은 이게 정액제래 가지고 뭔데요? 이 사람 진짜? 정액제야? 이거 뭐 동액을 내면 막 그냥 막 그거야? 공짜로 막 그냥 이재익 PD는 막 하루에 막 24시간 쓰고 막 그냥 이러는 거 그냥 아니야? 평생 무료 회원이야? 천리안 VIP, BVIP 이재익 PD. 이거 좋네. 그렇게 좋은 게 왜 없어졌어? 하여튼 종량제 내가 헷갈렸어. 그러니까요. 그 하이텔이나 나우누리가 그 정액제야? 그거고 그다음에 천리안이 종량제라서 정액제를 정액제라고 말을 못해 이 사람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내가 조선의 홍길동전 사정전 저 사람 말을 못해. 꿈타장에 유혹하는 책 읽기 우리 팟캐스트에서 꿈타장님. 소개를 받아 듣고 있는데 1회부터 본 영화나 흥미있는 영화 위주로 점프하면서 들어 최근 방송까지 왔습니다. 초기 방송에 메일 한 통을 갈구하던 그 모습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사라졌네요. 자 이제는 폭주하는 메일들로 업무가 늘어났다는 김은종 PD님의 앓는 소리에 메일을 보내봤자 소개가 될지란 걱정이 앞서지만 최근 방송을 보니 댓글 알바가 나타났다는 걸 듣고 네, 댓글 알바 아무라도 나타났어요. 이 방송이 곧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예감에 메일을 씁니다. 그래요. 그분은 알바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저한테 목소리 썩은 PD 새끼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누군지 알겠다. 어? 홍어 어쩌고 한 사람 아니에요? 홍어라고 댓글 다시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엔 알바는 아니에요. 제가 그 블로그에서 알바들과의 전쟁을 많이 해봐서 알바냐 아니냐를 잘 아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엔 알바가 아니고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목소리 그래요? 알바들은 뭐 특성이 있나? 글을 보면 대강 감이 와요. 이 사람은 알바구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알바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고 목적을 갖고 그쵸 쓰는 거야? 그쵸. 그때 지난 대선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저는 알바 그랬었는데 알바가 아니고 정직원이었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겠네요. 굉장히 정직원을 불쾌하지. 알바라고 하면.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나 정규직인데. 어. 4대 보험 되는데 아.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은 알바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 목소리 썩은 PD 새끼라고 계속 죄송합니다 썩어서 이거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 표현에 문제가 있지만 뭐 아니 뭐 야. 문제였어. 알바 아닌 것 같아. 정확한 분야. 정확한 그냥 문제. 이비인후과 의사일 수가 있어. 그냥 약간 입이 거신 이비인후과 의사인 어. 걸로. 내가 약간 보기에는 저의 알바 아니다. 저의 성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알바 내지는 성악과 교수거나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야. 입이 좀 거신 성악과 교수로. 아우 요즘 황사 때문에 목이 아파 죽겠네. 메일 보낸 김에 간접 광고 가능할까요? 시네타운 19에 저를 입문시켜주신 꿈타장님의 북카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꿈꾸는 타자기. 미아 삼거리. 미아 삼거리역 삼거리요. 근처에 있고요. 가봤어요. 검색하면 블로그에 나옵니다. 음. 철학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 카페 모든 메뉴를 직접 만들고 계시기도 하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프랜차이즈와 대형화되고 있는 시대에 꿈꾸는 타자기 미아 삼거리역 카페가 오래오래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바랍니다. 아마 네. 이 사연이 소개되면 꿈타장님은 기절초풍하실 듯.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여러 번 별 언급했던 도움은 기억이 안 됐지만 납니다. 세븐 PD님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고 하네요. 저희는 그럼 불끈! 약한 걸로. 약한 걸로. 고한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꿈타장님 그 카페 가봤어요? 전 가봤어요. 전 지나가만 봤어요. 북카페야? 북카페. 북카페요. 북카페. 어, 크지 않아요. 되게 작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좀 그 주인 네, 아날로그적이고 어. 그 주인 집에 놀러 간 기분이에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러니까 쓰시나 보다. 취향이 있으신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미아 삼거리요. 네. 꿈꾸는 타자기. 유명하던데. 네. 한번 가보고 싶다. 자 다음은 근데 사실 그 꿈꾸는 타자기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김은종 PD고 그 다음이 나고 그 다음이 덱인데 덱만 가보고 나는 지나가보고 김은종이 안 가봤다는 건 진짜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하다. 거죠. 예. 인생이 아이러니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마멜님 마멜
최근에 듣기 시작해서 잭 더 자이언트 킬러까지 끝냈네요. 하루에 3-4편을 몰아듣다 보니 들으면서 영화 보는 건 진작에 포기했고 다 듣고 난 지금 이 영화들을 찾아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원래 결말 알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생각지도 않던 배드 엔딩을 맞이하면 그 쇼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보고 싶은 작품은 이승훈 PD님이 추천해주신 트윈픽스지만 어렵게 구한 자막에 싱크가 안 맞아 고민이네요. 그 싱크 맞는 자막 있을 텐데 찾아보시면. 이승훈 PD님이 알려주신 만화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방송 들으면서 더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20회가 넘도록 이훈종 PD님의 성함을 이운종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뭐야? 욕 나오다 진짜. 이 정도는 욕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욕해도 돼. 해도 되죠? 해도 되지. 아이고, 배야. 뭐야? 이훈종 PD님의 성함을 이운종이라고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배야. 지금. 이거 사람 한 3번 죽이는 거야? 야 이건 너무한다 진짜. 그래 이하고 기분 잘 헷갈리잖아. 은종 뭐 그럴 수 있어. 운종 이건 다 헷갈릴 수 있는데 성을. 성은 이씨하고 김씨는 보통 헷갈리지 않은데. 아니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훈종 PD님을 그동안 이운종이라고 잘못 알아서 미안하대잖아. 정말 처음에는 이승훈 PD님이 이재익 PD님을 너무 공격해서 이 방송은 진행자들끼리 틀어져서 중간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1년을 왔죠 그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잘못하신 게 있어요. 틀어져서 1년을 간 게 아니고 저희는 틀어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틀어진 채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승훈 PD님은 종종 영화에 관한 질문을 놓으시고 다른 분들이 답변하는 사이에 본인 답변하고 싶어서 발 동동 구르는 게 느껴져. 이 사람 무슨 심리 분석가인데? 투사 막 꿰뚫어보나 봐. SBS 벽을 꿰뚫어봐. 아니 근데 가끔 이승훈이 그럴 때 있잖아. 김은정 PD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놓고서 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라. 귀여운 데가 있어. 얘기를 졸라 오래 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네가 먼저 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할 수는 없잖아. 역시 리더는 달라. 김태형은 역시 달라. 지가 제일 먼저 나서고 지가 제일 많이 해야 돼.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게 풀이야. 어쨌든 만멜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진짜 심리 분석 정말 훌륭한 분인데 대단하다. 중요한 건 남의 이름은 개무시한다는. 그러니까 심리는 중시하지만 이름은 무시한다는. 이상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네, 오늘도 메일 소개가 길었습니다. 메일 소개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메일 소개가 긴 게 사실이고 영화 내용이 적은 것도 사실인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메일 소개를 1시간 하고 영화 내용을 30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메일 소개를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하고 저희가 보통 러닝 타임이 1시간 40분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50분 정도 영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메일 소개가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다 보니까 저에게 길게 느껴지신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메일 소개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다는 거. 영화 얘기가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다는 거. 다만 개소리라는 거. 네. 뭘 얘기해도 개소리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익 PD님 저 메일 소개 한번 해주시죠. 메일 주소. 네, 시네타운19 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gmail.com. 네. 많이 저희는 항상 여전히 읽고 메일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최소한 3명은 읽습니다 메일을. 네. 3명은 읽고 제가 가끔 랜덤으로 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짓 했는지 몰랐죠. 제가 랜덤으로 답장 보내. 저는 여기서 답장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만해요. 잠깐만. 댓글이 재미를 좀 알아서. 아니 이승훈 PD는 지금 혼자 카페 가고 혼자 혼자 바 답장하고. 가고 혼자 답장하고 혼자 대단한 분이야. 진짜 야, 네가 이상호 내라. 볼 때는 정말. 내가 유닛 활동을 시작해야겠어. 유닛 활동 하나 해야겠다 진짜. 만약에 이승훈 PD 하실 거면은 네. 좀 이승훈 PD는 이야기라는 어떤 이름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이야기. 카페에서 이야기. 아니면 카페 이야기. 아니 제가 아까 이승훈 PD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어울리는 네가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지.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가면 좋을 것 같다. 정말. 야. 일단 오빠 방에서 라면이나 하나 먹을래? 막 이런 느낌으로. 바로 완전 놀랐네. 정말 아주 그런 거죠 뭐 인생. 참 좋습니다. 네. 그게 바로 카페 화법이라고 하는 궁극의 화법이죠. 자, 오늘 영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본 내용입니다. 영화 제로 다크 서티입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줄거리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 요새 음. 줄거리가 좀 난삽해졌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뭔 얘기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 줄거리는 잠깐만요, 사실 잠깐만요. 난삽이요? 어. 난삽? 아 이거보다 어울리는 말이라니. 난삽 이재익 선생님. 어지럽게 삽입한다? 빠바밤 빠바바라바라밤. 난삽 이재익 선생님께서 줄거리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난잡하게 삽입해 오신 이재익 선생님께서 잠깐만요. 16년요? 잘못하셔도 크게 잘못하셨어요. 이봐요. 죄송합니다. 앞에는 난잡하게 삽입하지 않나 보지. 그냥 삽입을 했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저는 나는. 자, 뭐 사실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한 영화입니다. 이게 네. 그 굉장히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니지만 다큐멘터리 느낌 나게 찍은 영화인데 실화의 바탕에서 처음에 이제 9.11 테러 이후 9.11 테러부터 영화 시작을 한다고 봐도 되죠. 장면은 없지만 소리가 등장을 하기 네. 때문에 9.11 테러 이후 9.11 테러의 그 배후 주범으로 꼽혔던 네.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려는 또는 찾아내려는 어떤 정보국의 그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 중에 이제 그 부서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한 명 들어오게 되는데요. 선배를 따라서 이제 고문에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 여자가 차츰 오사마 빈 라덴을 쫓는 세력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죠. 네네. 그 여자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1년이죠, 정확히. 그렇죠? 네네. 오직 오사마 빈 라덴만을 쫓는 것만을 가지고 그 주변의 연락책들, 그 연락책들의 친구, 뭐 친척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을 쫓는 자기 인생을 다 바칩니다. 네. 그 여자의 이야기고 결국은 쫓고 쫓아서 연결고리처럼 점조직들을 쫓아내서 마침내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네. 그러나 여기 여주인공은 확신하는, 자기 이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100% 확신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파키스탄 북부에 있는 한 가옥에, 희한한 3층짜리 가옥에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격에서 과연 오사마 빈 라덴은 살아남을까? 아이고 난삽해. 아유 난삽해. 아니 왜 이렇게 난삽해졌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뭐 깔끔했는데 한 좋았는데. 몇 회 전부터는 줄거리를 들으면 오히려 영화 내용이 헷갈려. 이게 내가 본 영화가 맞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줄거리 좀 잘 준비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이거 싫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싫어? 안 좋아? 그건 좋은데 거기 도달하기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알겠습니다. 좀 더 기승전결 불명하게 다음에는 깔끔하게 네이버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참고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영화예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여러분들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총상을 입고 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은종 PD부터 얘기해 주시죠. 그 이 감독이 캐서린 비글로 감독이 네. 저희 셋 다 좋아하는 감독인데 네, 저는 좋아하죠. 뭐 저도 특히나 너무 옛날에 폭풍 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스트레인지 데이스 때부터 죽었어요. 예 최근에 하트로커까지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었는데 네. 그 옛날에 하트로커는 뭐야? 허트로커 그래. 마음이 가셨나요? 아니 네가 지금 제 마음을 가두셨나요? 카페? 아 그렇구나. 제 마음을 카페에 가두셨어요? 요즘 이승훈 PD가 마음을 요즘 카페나 바에 많이 가두고 오시는 것 같아. 제가 토끼도 아니고 마음을. 마음을 간도 아니고 마음을. 음.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감독인데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 보통 2시간씩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미술 시간은 이제 2시간 일주일에 있는데 이렇게 몰아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있죠. 2시간을 보통 실기를 뭐 이렇게 그리잖아.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수묵담채화인가 그런 걸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화선지 같은 데다가 네, 네. 정자 같은 거 그리고 나무 그리고 막 네, 수묵담채화. 2시간을 뭐 정말 그 왜 손 막 다 어지럽혀 더럽게 바뀌면서 네. 정말 열심히 이제 막 그리고 나서 음, 마지막에 종이 치잖아요. 네. 띵동댕동 종이 치는데 종이하고 물감이 남아 있잖아 보통 대부분 그림 그쵸, 그리다 그쵸. 보면은 그렇죠. 띵동댕동 종이 치는데 한 5분 동안 네.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그렸어요. 네. 대나무를 쓱쓱쓱 그리고 안에다 이렇게 황토색으로 색칠을 하고 대나무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2점을 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그 뒤에다가 묻혀놓잖아요. 네네. 재밌는 이렇게 잘된 그림들을 보통 붙여놓는데 2시간 동안 열과성을 다 한 그림은 안 뽑히고 마지막 쉬는 시간에 5분 동안 그림 대나무가 떡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캐서린 비글로 감독께서 네. 허트로커를 만들었는데 네. 요번에 그 엄청난 큰 도화지와 네. 물감이 주어졌어요. 네. 근데 5분 동안 그린 대나무가 더 재밌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열정을 쏟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이 감독이 얼마나 여기다 열정을 쏟아서 역작을 만들어낸 건 알겠는데 네네.
중요한 건 그 뽑는 사람 있죠. 그림을 뽑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술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 대나무가 더 나았던 거지. 저는 관객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분명히 허트로커보다 역작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저는 허트로커가 훨씬 재밌었다는 거. 그리고 훨씬 서스펜스가 있었다는 거. 단적인 예만 드리자면은 그 선배 여자가 그 굉장히 단서를 찾아서 막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좀 지팡이를 집은 노인이 내리면서 폭발이 빵 터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이 이 폭발 장면만큼은 정말 세계 인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현실감 있게 찍어요. 정말 현실감 있게 잘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터질 거를 이미 한 30초 1분 전에 관객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선배가 당할 거라는 느낌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허트로커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얘가 당할까? 안 당할까? 터질까? 안 터질까? 서스펜스가 2시간 내내 가득했는데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번 영화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알겠어요. 아 여기서 터지겠구나. 아 요번 거 저 사람은 희생양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주인공이 더 막 집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전체 숲이 보이면은 그 영화가 재미없잖아요. 내가 숲 안에 들어가 있어야 뭐 고릴라가 튀어나올지 뱀이 튀어나올지 몰라야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아쉬운. 감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재익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30% 정도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전작인 허트로커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허트로커는 사람을 찍은 영화고 이번에 제로 다크 서티는 사건을 찍은 영화예요. 허트로커는 좋은 지적이네. 이거 진짜 좋은 지적이다. 저 칭찬 들은 거예요 지금? 칭찬도 듣는구만. 줄거리는 난삽한데 이 사람들 칭찬 들은 지적이야. 어쨌든 그 허트로커는 사람의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우리가 참 이상하게 우리 시네타운 나이트에서 많이 사랑해줬던 살려보려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처럼 만졌던 우리 제레미 레너에게 초점을 뭘 자꾸 만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손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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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쪼물딱쪼물딱 그냥 자식들아 자 뭔 얘기가 아니 되지? 내가 보기에는 남자 것도 만져봤나 봐. 저거는 경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손동작이야. 우리 애 거 좀 만져봤어요. 왜요? 아니 애기 그렇게 크지 않죠. 애기 그렇게 크겠어? 우리 목욕 시켜주면서 많이 건너하고. 애 거를 양손으로 만지지 나 잡아갈 거 어떡할 거야? 나 미국이야? 아니 미국에서도 안 잡아가요. 대한민국 남자 건 아닙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저 피키럽 마다파가! 저 크기가 대한민국 남자 건 아니. 동양인은 아니. 주먹이 되게 컸어 지금. 오늘 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슬퍼서 할 수가 없네요. 이 아픈 과거를 치욕스러운. 네, 하여튼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 불화를 만지다가 제레미 레너 우리가 계속 이제 죽은 자식 살려보려고 했던 제레미 레너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 제레미 레너에게 카메라를 다 들이대요. 만약에 느낌상은 카메라 열대가 있으면 카메라 열대가 전부 제레미 레너를 다른 방향에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의 발자국, 그의 눈빛, 그의 마음, 그의 기행, 그의 좌절, 그의 상실 전부 다른 카메라가 잡는 느낌이었어요. 제레미 레너의 인간 하나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해부한 느낌이었는데 이 제로 다크 서티는 뭐냐면 그 9.11 테러 이후에 어떻게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는가 어떻게 하우에 맞추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영화의 주인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씬수를 다 세보진 않았지만 2시간 반 동안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인데도 씬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어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 영화 치고는. 그리고 그 영화 장면 꽤 많은 부분에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주인공에게 우리가 동화되기가 어려워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가 허트로커를 보다 보면 정확하게 제레미 레너의 빙이 돼요. 내가 제레미 레너면 정말 상실을 느꼈겠다. 정말 무서웠겠다. 저 공포. 내 공포를 느끼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에게 우리가 동화가 안 돼요. 잘. 그 이유는 영화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지점 때문에 그런 거죠.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이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이게 의도적인지 안 의도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말하고 싶어지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금 이 친구가. 또 하나는 정치색이나 어떤 가치 판단을
밝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캐서린 비글로 감독을 보면서 유일하게 좀 약간 불안했던 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네. 감독이 시원하게 얘기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제일 처음에 접했던 저 영화가 스트레인지 데이즈라는 영화였고 그냥 아까 김은종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장관님께서 태명했구나. 말씀하신 폭풍 속으로 우리 세대들한테 잊을 수 없는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이 어쨌든 은행털이범이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에 대한 그 선악 판단의 가치 기준이 약간 모호해요. 이 친구들을 동정하는 것 같다가도 또 그 쫓는 그 형사도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호한 시선이에요. 이 영화에도 그 이어지는데 뭐냐 하면 자 아까 여기 질문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승훈 PD가 뽑은 질문인데 테러는 나쁜가? 고문은 나쁜가? 저는 여기 하나 더 끼워놓고 싶은데 미국은 옳은가에 대해서 미국은 옳은가라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끼워놓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캐서린 비글 감독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 지점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이것도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옳다고 영화를 찍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영화를 찍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영화를 봐도. 근데 그런 모호함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저는 그런 모호함이 있어야 또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만약에 저는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호하게 놔둔 부분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옹호를 해주고 싶어요. 감독에 대해서 모호하게 그래요. 놔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전반적으로 영화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다큐멘터리 느낌이 나게 찍은 영화인데 그런 자신의 판단을 감추거나 또는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보는 애는 2시간 반 동안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 재밌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재미없었어요. 재미는 없었어요. 이승훈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얘기를 하는 게 밀리터리야. 밀리터리라 한번 블랙호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참 조심스러워. 심지어 블랙호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볼 때마다 이승훈 PD의 얼굴과 카페의 그 네온 사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럽지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영화를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 두 분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 드라마 중에 킬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킬링이라는 드라마인데 누가 로지 라슨을 죽였는가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제 이 살인 사건이 펼쳐지는 건데 시애틀에서 있었던 살인사 되게 음울한 그 뭐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등장하는 여형사와 여기 이 제도로 다크 서티에 나오는 이 저 CIA 요원의 생김새와 태도와 그런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삶의 방식도 비슷해 보여요. 캐릭터가 겹친다는 얘기죠. 캐릭터가 굉장히 겹쳐.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잖아. 사실은 오사마 빈라덴을 죽이는 것과 살인범을 죽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임에도 얘기죠. 불구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처럼 느껴져요. 킬링을 예. 아마 보신 분이라면 느끼실 텐데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을까. 그런 그 살인 사건을 쫓는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가 쭉 가는 이런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얘기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블랙호크 다운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익 PD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사마 빈 라덴 사건을 그 이제 쫓는 사건을 쭉 팔로우하는 이런 느낌의 영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네. 여주인공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방법이랑 오사마 빈 라덴 사건을 쭉 쫓아가는 관점에서 또 세 번째는 이건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또 음모론을 또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되게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했던 게 있어요. 원래는 2001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 그 살인 그 사살 작전이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는 바람에 갑자기 영화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찍게 됐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저는 그 강조가 수상하더라고요. 뭐냐면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에 대해서는 되게 말이 많아요.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생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으로 뭐 회계를 듣든 뭘 듣든 진술을 듣든 해가지고 알카에다를 털든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무리하게 작전을 펼쳤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살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뭐냐면 미국이 일부러 오사마 빈 라덴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살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살했던 거는 팩트로 완전히 지금 정설로 돼 있어요. 그게 그 사살된 그 시체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거의 팩트로 남아 있어요. 그건 완전 그거에 팩트.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에 그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건 이런 음모론은 없어요. 그런 건 제론의 여지가 없고요. 오사마 빈 라덴은 그거는 확실해. 확실하다. 아. 확실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후에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제 욕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하면 안 되고 생포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왜 생포를 안 하고 사살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왜 사살했냐? 왜 사살했냐? 니들이 입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은 그 전에 미국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된 그런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별 증거도 없이 테러리스트라고 그냥 갑자기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했대. 사실은 저희는 그 증거를 본 건 없거든요. 그 증거를 본 것도 없고 9.11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상한 점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사마 빈 라덴이 생포를 했어.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이 사실은 그거 미국에서 시켜서 저지른 테러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려고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사살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쉴드를 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얘기가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캐슬린 비글로라고 전작을 워낙 잘 찍었던 감독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저지른 일에 대한 쉴드를 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허트로커를 다시 보고 요거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은 되게 불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허트로커도 그렇고 제로 다크 서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미국을 일본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리고 아랍을 우리나라로 바꾸기만 해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허트로커를 예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군이에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설치해놓은 폭탄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해체하고 독립투사들이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동료들한테도 의리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되게 심지어 뭐 동네 어린애에게 축구공도 이렇게 주는 인정도 있고 되게 좋은 휴머니즘도 인간인데 있고. 되게 좋은 인간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이야. 이거는 어떤 질문으로 결국 귀결되냐면 비도덕적인 집단의 도덕적인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딴 나라 사람들은 잘 못 느낄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겪었고 실제로 일본군 중에도 이런 제레미 레너나 아니면 이런 누구죠? 마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폐를 끼치게 되는. 그러니까 제레미 레너를 허트로커를 보고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지만 이거를 저희가 일본군으로 바꿔놓고 보면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일본군을 어떻게 이렇게 미화할 수가 있어 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되게 저는 영화를 보는 게 좀 불편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런 그 관점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저도 어디서 술자리에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 어떤 한 친구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 관점을 일본 얘기를 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 얘기를 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만약 그 당시에 봤다면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도 오사마 빈 라덴 아니냐 테러리스트.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또 제가 좀 이따 이제 써놓은 질문인 그 테러는 나쁜가 고문은 나쁜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제 입장 말씀드리면 전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럼 오사마 분명히 빈 다릅니다. 라덴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랑 윤봉길 의사랑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딱 선이 갈리는 지점이란 게 있어요. 친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란 게 있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냐 아니면 애국지사냐를 가르는 독립운동가냐를 가르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네네 생각해요? 그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희 이제 예전에 했던 아르고랑 관련해서 저희가 뭐 아랍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거기를 깐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러는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컴포트 위민이라고 하는 위안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걔들 후커 아니냐, 프로스티튜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그걸 접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무식한 새끼들, 이 나쁜 새끼들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모르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알고서 그러는 거면은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의 극우파들은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게 쿠커 아니냐 아니면 창녀 아니냐 게이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흥분하고 화낼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실은 이렇게 된 거라서 그게 창녀나 게이샤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쟁의 희생물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한다.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그거에 근데 대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 안 될 수는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욕부터 튀어나올 수밖에 는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 감정적이지 말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감정적이지 네.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흥분부터 할 게 아니라 일단 얘기부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또 하나는 흥분은 돼, 뭐냐면 흥분은 돼, 아까 막 열이 그 받아. 이승필 도덕이라는 지점을 지적했는데 그 도덕이라는 것도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도 집단 도덕이 있고 집단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일본이 생각하는 윤리, 미국이 생각하는 윤리 또는 인류 보편적인 윤리가 약간씩 다 달라요. 아니 제가 그런 분명히 부분이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가 생각한 윤리란 건 없잖아. 없죠. 저는 없어요. 전 저라고 근데 말하는 네가 우리나라. 네가 자꾸 우리나라가. 윤리를 입에 담으니까 참 그런 윤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겹치고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점을 이제 그 지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한 채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가 잘못된 거고 그 지점을 극복하려고 하면 이제 얘기가 미궁으로 빠져드는 거죠. 왜냐하면 윤리가 상충되니까. 여러분 잠깐 지금 방금 5분 동안 이승훈 PD의 영어와 이재익 PD의 윤리에 대해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여러분 방금 5분 동안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윤리야 미안해.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영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러면 9.11이라고 테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테러는 나쁘냐? 9.11은 어떤 사건이었냐? 요거에 대해서 좀 두 분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폭력을 다 싫어해요. 테러 나쁘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윤봉길 의사의 폭력은? 그건 말하자면 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적.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적을 제거해야 돼. 또 내가 싫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많이 다치건 말건 상관은 없고 일단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걸 한다. 이런 건 테러인 거고 내가 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아까 말한 그 구국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구국 활동이 정치적 목적이니까 구국 활동에 필요한 그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을 제거를 한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관점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쌍둥이 빌딩이 말하자면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목적이 되죠? 그건 상징인데. 상징이니까 상징을 제거한 데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LG 상사 다니는데 LG 상사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 사람들이 몰았을 리가 없죠. 네네. 다른 사람 미국인들 말고 이 상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으니까 그건 테러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 기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테러하고 구국 활동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무차별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사마 빈라덴의 그러니까 오사마 빈라덴의 행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 활동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테러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것과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정확히.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암살에 나섰다. 자기가 미국에 핍박을 받는다. 그거를 가지고 구국 활동이냐 테러냐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국 활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민간인이라고 비전투 인력 그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활동이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분들은 늘 특정인을 죽이는 방향으로 일을 꾸몄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테러하고 이게 관련이 무차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빗대해 본다면 관동 대지진이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들고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 본토에 있던 우리나라 분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 정말로 우물에 독을 탔다면 바로 그게 테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군부라든지 정치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의 평민들 거기 이제 생활인들한테 먹는 우물에 독을 탄 건 그건 테러예요. 무의미한 폭력행위니까요. 폭력행위죠. 무의미한 폭력, 무차별적. 이승훈 PD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제거를 하는 것,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과 우물에 독을 타버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명백히 다르고 그 두 개는 접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김은정 PD는 뭐 9.11이랑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아니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다 동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타겟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든지 네네. 우리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 뭐 그 정치가 그렇죠. 정말 그 일본 되게 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죠. 우리 국민에게 제국주의. 직접적인 해를 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적을 죽인 거죠. 적을. 일본 제국주의의 그 순회에 있던 정말 적을 군인으로서 일체면 군인으로서 이제 사살을 한 경우고
이런 테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간인들이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당했기 때문에 테러는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까 그 이승 PD가 좀 불편하다고 하실 때 그 옛날에 다카타 이사오의 반딧불의 묘 이런 네네네. 애니메이션이 네.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반딧불의 묘를 보면은 자기네들도 되게 불쌍한 척을 해요. 네. 실질적으로 그 민간인들은 불쌍한 건 네네.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이제 다카타 이사오나 이런 감독들이 주장하는 거는 은근히 거기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본인들의 제국주의를 옹호하려는 옹호하는. 자기네들의 이게 맞다. 네. 미국이 나쁜 거다. 우리 네. 막 핵으로 공격하고 막 네네. 폭격하고 미국이 나쁜 네. 거지. 우리가 한 행동들은 다 옳은 행동이고 우리가 뭐 동아시아를 다 이렇게 다 하나로 음. 단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옳은 의미에서 한 거라는 것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편한 지점들이 방금 아까 불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생각이 나네요. 연상이 그러니까 되네. 그 반딧불의 묘랑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핵을 쓰고 미국의 행위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뭐 저는 그게 미국의 행위가 옳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틀리다고 내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려도 나도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반딧불의 묘는 그 점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틀렸으니 우리는 옳아요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틀려도 저도 틀릴 수 있는 거 다 틀릴 수 있는 그 거예요. 논리가 있어요. 반딧불에서는 상대방이 막 폭격을 해대니까 어. 그게 틀린 거니까 어. 그렇다면 우리는 옳은 거다라는 논리를 깔고 어. 있어요. 굉장히 보기에 그렇지 불편했거든요.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옛날에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 다들 보셨죠? 네네. 봤어요. 그거 볼 때만 해도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봤어요? 그 영화 되게 아니, 비판적으로 봤어요? 아니면은 좀 저는 사실 음모이론가에서 화씨911 말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다큐가 있는데 그 짜이트가이스트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정신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시대정신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기독교와 뭐 그 9.11 테러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9.11 테러하고 관련해서 특히 9.11 테러가 저는 사실 그날이 이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뭐 다들 생생히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는 굉장히 달라졌으니까. 근데 그때 보면 저는 이렇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시감을 느꼈어요. 그 데자뷰라고 하죠. 이걸 어디서 봤더라?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미국의 오래된 건물들 폭파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층층이 무너져 중중중 해가지고 나중에 확 폭파되는 그 장면.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그 남산에 어떤 오래된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 있었어요. 네.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는 홍대에 있는 거고 아니고요. 남산에 무슨 네. 엄청난 대단지 타워 아파트였나 뭐였나 하여튼. 뭐가 네.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엄청난 기술로 해가지고 네. 방방방방 이렇게 네. 폭탄으로 설치하는 게 네. 엄청난 고급 기술이다. 네. 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네네. 옛날에. 근데 그 장면하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폭탄을 되게 치밀하게 설치하고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비행기를 때려박기만 해도 그렇게 빌딩이 무너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9.11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미국의 자작극이다. 미국이 방조했다. 뭐 아니면 뭐 오사마 빈 라덴이 얘기하는 대로 오사마 빈 라덴이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오사마 빈 라덴이 했을 수도 있고 오사마 빈 라덴이 하려고 했는데 뭐 방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한테 사주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이 자작극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3국에서 말하자면 뭐 파푸아 뉴기니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분명한 건 비행기가 가서 부딪힌 것만으로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설치돼 있었고 비행기가 가서 때려 박은 후에 그 폭탄이 터지면서 층층이 무너졌다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폭탄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만은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가 악질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무슨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생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무고한 민간인들이 상사맨들 네. 뭐 거기서 일하던 그 뭐 무역센터 증권 뭐 빌딩이니까. 금융맨들 뭐 네. 이런 사람들 아까 뭐 그 심지어 제가 관광 왔던 사람들. 그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독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기시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당시 그 분위기는 뭐냐면 우리 그 뭐 열사 의사들이 일본 그 군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머가 퍼졌을 때 야 한국 새끼들이 여기 독 탔어.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사람들 테러리스트로 모은 거니까 이거는. 또 관동 대지진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참극을 돌린 거죠. 어떤 희생양을 식으로 하나 그 찾은 슬픔을 거죠. 이제 희석시키고 안가품을 해야 되는데 예. 자연에게 안가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을 잡은 거죠. 희생양을. 그러니까 큰 일이 터지면 늘 희생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마침 그 제일 조선인들이 이제 스케이프고트가 된 거죠. 그 오사마 빈 라덴 약간 미국이 옳은가 그른가 얘기를 함께 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되게 평가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리스트로 볼 것이냐 독립운동가로 볼 것이냐의 관점인데 그거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저도 그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무차별성에 있어서는. 예. 김은종 PD님은?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야말로 가장 큰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뭐 차악이 있고 차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미국은 차악이 아니라 그냥 이불한 면이 있어요. 물론 미국이 뭐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좋은 기능, 어떤 세계적으로 봤을 순기능? 때 순기능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악도 저지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좀 재밌는 게 있는 게 이런 적 있어요. 몇 년 전, 뭐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그래 악의 축. 예. 그래서 대통령 연설에서 나왔었죠. 부시가 얘기를 하는데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제 몇몇 나라를 거론하면서 이런 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악의 축이다 하면서 1번 뭐 2번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전부 해당되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딴 나라는 전부 해당되지는 않아. 몇 근데, 개씩 해당되죠. 미국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깠다 악의 축입을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김은종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옛날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네. 그 당시에 갑자기 신문하고 TV에서 그때 이제 저는 CNN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예예 그 걸프전. 걸프전이라고 하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미사일 막 이런 것들이 막 신문 지상에 가득 메웠어요. 네. 페이트리엇 미사일. 패트리엇.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게 막 나오면서 스커드, 패트리어트 이런 단어들이 정말 예,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 이라크에 그 후세인, 네네. 사담 후세인을 축출한다고 네. 해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밀덕. 예예. 서로 이제 중학교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미사일로 쏘면 뭐가 좋고 미사일로 날아가면 뭐 어떻게 파괴가 무슨 되고. 미사일은 뭘로 격침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마치 있잖아요. 전쟁을 오락처럼 어. 또 CNN에서 중계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예. 오락처럼 그런 보도를 프레임 했잖아요. 안에서 보도를 예, 그런 했어요. 프레임을 재밌긴 만들어냈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제 훗날 돌아보니까 사담 후세인이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진짜 악마였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 당시에 TV나 CNN을 통해서 봤을 때는 네. 정말 악마가 있어서 정의의 미국이 네. 가서 그것도 얼마나 좀 애국자 미사일 얼마나 네. 멋있는 네. 미사일을 가지고 가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악의 뿌리를 뽑는 그런 작전이 펼쳐진 거잖아요. 영화와 같은 작전이 펼쳐졌는데 그게 이제 지금 20년을 돌아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오일, 기름과 돈과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한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걸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은 되게 끔찍해요.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우리가 있죠. 했던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잘못된 믿음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것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은 진짜 해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은종 PD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막 그때 아찔한 느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막 뭐 사담 후세인이 뭐 근데 사담 후세인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놈인 것도 맞아요. 뭐 독재자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방금 아까 지적했듯이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이 나쁜 짓이 이게 착한 짓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반대 행동이. 그렇죠. 둘 다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그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직선으로 놓이듯이 그런 관계에 놓였던 적이 한 시기가 있습니다. 현대사에. 네네. 2차 대전 끝부분이죠. 네네. 그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가 당시 그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말하자면 이제 연합군 측의 어떤 가장 큰 세력이었고 동맹국 측에서는 독일하고 이탈리아랑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제 쪼가리가 나고 일본이 이제 옥새 작전이라는 걸 펴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꽉 이 옥새를 풀지 말고 다 죽자는 거야. 아니 던져가지고. 그게 아니 옥새는 뭐냐면요. 옥이 부서지자 이런 의미예요. 옥이 사람을 다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죽자는 거예요. 가미가제 비슷한 느낌이에요. 가미가제죠. 가미가제죠. 근데 가미가제는 공격을 하는 거 이건 수비를 하는 거예요. 수비를 하는 가미가제라고 일억 옥새라고 일억 하죠. 옥새라고 해서 온 국민이 그냥 깨지듯이 죽자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미국이 던진 게 바로 원자폭탄이거든요. 자, 그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이 일본에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우리한테 피해를 준 나쁜 놈들이니까. 자, 근데 아까 이승훈 PD가 입장 바꾸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기 싫고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나라를 잃기 싫고 내 아들 자식을 잃기 싫고 우리 아버지를 잃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건데 미국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실은 그때 미국이 굉장히 고전을 먹었던 게 일본이 다 섬국가기 때문에 이 해안들이 많잖아요. 상륙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즉 2차 대전에 관심 많아가지고 전사를 많이 봤는데 그 상륙하다 보면 이 연합군 측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행기로 하자니 비행기가 그 기름이 떨어져서 거기까지 갈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너무 멀고 지금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개발해 놓은 원자폭탄 그때 리틀보이라고 했죠. 그 B-52도 실어가지고 때려버리는데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에서 좀 까부는 애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말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초를 들고 숙제를 지키면 얘가 교환은 되겠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아구창 잡고 열대 까버리면 애가 그냥 다음부터 말 잘 들어요. 왜냐? 무서워서 찍소리를 못 하는 거야. 원자폭탄 2방에 찍소리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어릴 때는 그때 그랬어요. 과연 그 선생의 행동이 옳은 거라고 봐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항상 학기 초가 되면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이 저기가 합의가 있죠. 있어요.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방금 저 이재익 PD가 얘기한 것처럼 핵폭탄이 한 2방 떨어집니다. 그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막 조용해지면서 뭔가 학급 분위기가 잡히죠. 현대사에서 미국이 슈퍼 국가로 떠오르는 시점이 바로 그 원자탄 전후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는데 사실 2차 대전이라는 건 군수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은 정말 야드의 기준으로 철판을 잘라냈어요. 야드 아시죠? 네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전사를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야드 기준으로 철판을 잘라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던 나라예요. 네네. 군수 물자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그 삼국 동맹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전략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없어요. 명장들 네. 빼고 그냥 미국에서 보급의 문제야. 보급의 문제. 미치듯이 때려 만드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애들이.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을 찐 게 바로 원자폭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불한 행동이라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무서운 행동이 어디 있어? 그럼요. 내가 선생한테 좀 까불었는데 갑자기 어금니 3개를 다 그냥 주먹으로 때려 부순 거예요. 애를 병신으로 만든 거예요, 주먹으로. 근데 참 미국이 무기 이름 짓는데 능한 게 무기 이름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한테 활용될 수 예를 들면 아까 패트레인 미사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왠지 그 미사일을 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애국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정의로운 주잖아요. 행동. 원자폭탄이란 건 정말 끔찍한 무기인데 리틀보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왠지 그냥 뭐 떨어뜨려도 괜찮을 것 같고 무슨 이렇게 끔찍한 이름을 붙여놓으면 예를 들면 대량살상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대량살상 무기라고 하면 너무 막 끔찍한 무기 같은데 리틀보이 하니까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핵폭탄 거죠. 이름에다 막 데블 인사이드 막 이런 거 하면서 썸짓하잖아. 일단 그 당시 일본은 사실은 무기력할 때로 무기력해진 상태예요. 왜냐면 동맹이 다 깨졌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니까. 핵폭탄을 안 떨어뜨려도 되는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죠. 그리고 물론 거기 백병전으로 해변에 침투하는 그 희생들이 있겠죠. 그게 싫으니까 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내가 한 방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저 뒤쪽이 훨씬 더 강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은혁 PD가 지적한 것처럼 그 오일머니나 여러 가지 자원 때문에 걸프전을 감행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사마 빈라덴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이재익 PD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테러리스트 전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사마 빈라덴 같은 경우는 되게 부자잖아요. 사실은 그 테러리스트가 그 알카에다를 차려서 테러리스트가 되기 전부터 굉장히 부자였어요. 건설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 집안의 부자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투쟁 전선으로 나와서 그렇게 동굴 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되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이 왔을 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한 이시영 선생 같은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시영 선생이 만약에 독립운동 안 하고 그냥 일제 말하자면 뭐 잘 보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갔을 때는 이건 독립운동가적인 면모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차별적인 그런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운동가적이지 못하고 테러리스트. 그래서 양가적인 면모를 다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사마 빈라덴에 대해서는
잘못된 믿음, 아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의는 있는데 네, 그렇죠. 의도가 나쁜 건 아닌데 네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방법론적이. 테러를 일으켰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믿음만큼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건 근데 저 근본적인 약간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저 이재익 PD나 이승훈 PD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문명의 충돌 읽어보셨어요? 봤어요. 네, 네. 읽었죠. 그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아, 사무엘 헌팅턴의 의견에 동조하세요? 1g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제일 좀 아쉬웠던 게 아니라 그냥 싫었던 부분은 자본이나 욕망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제가 네. 지금 방금 저도 그 얘기를 응. 하고 싶었던데 그 책을 뭐냐면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니 왜 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에서 문화 이야기를 하고 인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가 싫은 지금 거예요. 저도 똑같은 두 분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읽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그럴 듯했어요. 네. 아 진짜 맞네, 진짜 그대로 다 이 사람이 예견한 대로 됐네. 네. 근데 그건 결과만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의 네. 일치인 거죠. 뭐냐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하고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어떤 종교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충돌인 거다. 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이 아닌 거죠. 실제는 거기에 있는 오일과 돈과 머니 게임이에요, 머니 게임. 기름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충돌로 이루어진 것이지. 더 정확히는 남의 땅에 있는 기름이 탐나서 쳐들어간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죠. 근데 다만 거기가 하필이면 기름 나는 모든 곳이 대부분 이슬람이고 어, 하필이면 남의 기름을 어. 원하는 모든 곳이 대부분 기독교이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 왁구가 맞지만 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남의 땅의 기름을 뺏기 위한 그런 충돌이 이 사람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그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자기 위주의 내가 편하자고 만들어낸 이론이 아닌가라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저는 확신했어요. 그 책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되게 막 걸렸었어요. 그 이슬람에서 벌어진 전쟁을 가지고 좀 되게 고차원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러는 건데 다른 거랑 엮어서 이렇게 만든 창작물 만화가 하나 있는데 플루토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톰을 리메이크한 거예요. 아톰의 그 플루토라는 로봇이 적으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한 에피소드를 예. 아톰 탄생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몬스터나 20세기 소년을 그린 우라사와 나오키 선생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거기 얘기에 이 아랍권에 이거 우리 지금 21세기 들어서 벌어졌던 일들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요.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다리우스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다리우스 왕국이 아니었나? 다리우스 14세라고 페르시아 왕국의 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사담 후세인인 거예요. 거기에 대량 살상 로봇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라고 안 나오고 하여튼 딴 나라에 나오는데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거기 로봇 대량 살상 로봇을 찾아내라면서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리는데 대량 살상 로봇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복수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쪽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오히려 대량 살상 로봇을 그 후에 만들게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한번 그거 보시면은 요 21세기에 있었던 요 미국하고 그 이슬람권의 전쟁이 잘 좀 요약되어 있지 않나, 은유로서 잘 요약되어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영화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예. 이승 PD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 건조하게 찍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의도적으로 건조하게 찍었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도를 담고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도를 담고 본인들의 그걸 덮기 위해서 의도를 담고 찍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큐멘터리처럼 찍으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어야 이게 사람들한테 선전전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영화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처럼 찍고 저기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게 왠지 우리도 그걸 보고 나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기 위해서 사살한 게 아니고 작전 중에 우발적으로 총을 쏘게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살하라는 지시를 했던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살하게 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대사가 나오긴 나요. 마야가 뭐라고 하냐면 Please kill him for me라고 대사를 합니다. 저는 대사 그 고대사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해요. 음. 여기서 제가 잣잣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잣잣 갑시다. 씨발 오사마랑 잔 거야? 자, 잣잣 뭐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명백하게 하나 있어요. 뭐 있죠? 그 여자 요원 둘이 잤어요. 음. 확실해. 그 정도 확실해. 1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11년 동안 성욕을 어떻게 참습니까? 제가 볼 땐 여자 둘이 레즈예요. 옷 입는 모양새 그리고 그 둘이 그 와인 가게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쟤는 지금 올 거야라고 말할 때 그 어떤 나긋나긋한 어떤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 는 뭐냐면 여자가 죽고 몇 년 뒤인데
우연히 이제 그 마야의 책상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노트북이 켜져 있어요. 그 여자랑 둘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그거를 뭐 자기 가족이 딴 사람이 있는 거라고 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얼굴이에요. 확실히 보셨어요? 내가 아무리 이승훈이랑 김우중이랑 친해도 둘이 예를 들어 딴 회사로 옮겨갔어. 4년 뒤에 내 노트북에 이승훈이랑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면 아니 아 그래서 아까 그 손동작이 아 이거구나. 뚜시 그러면 저 뚜시 한 거야 100%. 네. 김은조 PD 뭐 발견한 거 있으세요? 아뭐 저도 이거밖에 없네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 예. 그 왜 골프채를 들고 있던 저 지부장인지 하는 사람이랑 그 지금 레즈라고 그러던 그 선배랑 잤을까 안 잤을까요? 잤어. 느낌이 잤어 걔들은. 뭐냐면 저는 근거로 삼는 게 이거예요. 거기서 보면 야 너 걔하고 댄하고 사귀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전 일하는 사람과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료와는 사귀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선배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딱 그 골프채남도 보셨어요? 걔가 죽기 전까지는 되게 정력적이고 활기찼다가 걔가 죽고 나서 갑자기 쓸쓸하게 그날 떠나요. 되게 활기차지 않게 막 눈빛도 흔들리고 변해요. 그래갖고 저는 얘들 둘이 작구나. 그것도 그렇고 그 여자가 좀 당당한 면이 있어요. 어. 마치 이경영과 그 베를린에서 이경영과 김서영의 접대하다. 관계처럼 뭔가 좀 김서영이 당당하잖아요. 어. 막 자기 상사인데 어디 가냐고 막 추궁하듯이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약간 당당함이 있긴 있었어. 여자. 사실은 저 미국인들이 저 카투사 있을 때 보면 우리나라 와 있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 먼데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험 수당을 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생명수당 나오죠. 아니 카투사가 아니라 미군들이 위험 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도 그런데 파키스탄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렇게 유리된 곳에 위험을 느끼고 매일매일 10년 지내다 보면 다 잡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자요. 그 흑인과 마야 잤을까요? 잤어요. 다 잔다 그랬잖아요. 내가. 김은조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론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이재희 PD가 얘기했잖아요. 그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예? 밤을 꼴딱 새고 또 얘기하는 건 그 얘기 그만하자 이제. 아니 편집을 아니 밤을 너는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 그렇게 많이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밤을 꼴딱 새고 그 아침에 어디 가서 하냐? 아니다 야 카페 가냐? 아니 카페도 아침에 문 닫어. 아니 밤을 사람이 이게 정말 밤을 꼴딱 샌다든지 그런 전쟁의 리스크에 뭔지 위험에 알아. 처한다든지 이러면은 본능적으로 내 신체가 본능적으로 하게. 내가 자손을 남겨야 됐다는 어떤 그 사정봉이 우뚝 섭니다. 근데 여자고 남자고 똑같은 거 알죠? 여자도 여자도 그런 엄청 피곤하거나 술 때려 먹은 다음 날 되게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이야. 다 저는 장갑입니다. 저는 흑인하고 마야가 잤다는 거는 근거는 그거였어요. 그 왜 핸드폰 갖다 주잖아요. 네. 걔한테 아부한테 전화가 오면 이 전화기로 전화가 올 거야. 따르릉 울릴 거야. 하면서 하는 대사가 I hook you up이라고 해요. 낚았다 이거야. 낚았다 이거야. 너 그러니까 걔가 여태까지 하면 자줄 거지. 한 번 줄 거지. 했더니 나 이제 이거 해왔으니까 너 주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일리 있어. 왜냐면 마야 같은 성격사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또 마야의 성격을 분석을 하겠어요. 아까 빚주건 못 살아 마야는. 킬링 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냥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무슨 친밀한 동료 이런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애들인데 걔들한테 킬링 폼이라고 할 때는 킬하면 한번 얘가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동료와는 자지 않는다고 말해요. 얘들은 동료가 아니야. 동료와는 자지 않는다고 왜 강조를 했을까? 말하자면 정확한 대사는 이거구나. If you kill him for me, I'm gonna give you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비키는 motherfucker. 동료하고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료가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흑인도 그렇고 걔들도 그렇고 동료가 아니에요. 야, 얘기하다 보니까 마야 이거 쌍년인데 천하의 마야 더 비치. 마야 이 비치. 마야 더 비치. 아니야 사실은 마야 더 굿걸. 마야 더 굿걸. 그렇지? 마야 더 굿걸. 아니지. 우리한테는 안 줬잖아. 아니 우리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만나면 우리도 혹시 자 그렇습니다. 마야 굿걸. 자 그 이재 PD는 저 가야르도랑 뭐 이런 거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전 사실은 슈퍼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람보 쫙 전시되는 거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가 있어요. 가야르도랑 무르시엘라가 있었나? 무르시엘라가 처음에 2000년된 디아블로라는 차가 디아블로가 우리가 있었죠. 제일 많이 봤던 람보는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되게 유명했고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카운타크. 카운타크. 카운타크가 너무 카운타크는 말하자면 되게 클래식하고 머리도 정말 황소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걸 윙이라고 하는 그거에 가장 잘 그러니까요. 어울리는 카운타크.
저는 차는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게 아벤타도르 네. 뭐 많이 있어요. 네. 그 람보르기니 같은 차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다닐 수 있어요? 다녀요. 아니 다- 우리나라 다니는데 못 다녀. 방지턱이 아니, 아니.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그런 차들 캐리어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유로 이런 데 가면 각도 다니는 거야. 그런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데 각도가 높거나 턱이 너무 어. 높거나 이럴 때 캐리어 트럭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럼 우리나라 차를 실어가지고 다시 가는 이런 거예요. 도로 가면은 문턱 이만한 데 있잖아요. 근데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지나가죠. 못 지나가요. 맞죠? 돌아가야 돼요. 긁히죠.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야 람보기니는 거기 차 밑에 우리 주먹도 안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주먹이 안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게 밑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주먹이 안 들어갈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못 몰고 다니겠네.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캐리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먼 곳을 험한 길을 가야 될 때는 캐리어에 실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 그래? 무르시엘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13대가 팔렸나 이래요. 그래갖고 뭐 그 누가 샀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운전하다 갑자기 턱 나왔다고 트럭을 부르진 않죠.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이게 장거리로 어디 먼데 이동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킷에 간다 이럴 때는 그 트럭이 실어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도로 같은 데는 다니다가 그런 턱 나오면 못 지나가요. 밑에 다 작살납니다. 그럴 것 같아. 저는 예전에 전 제가 감히 람보는 못 타봤지만 이클립스라고 스포츠카를 탔었는데 그 차조차도 아니, 낮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큰 신뢰를 하는 것 같아. 너무 차이가 큰가? 너무 커. 사실은 웬만해야 10분의 1값, 10분의 1 값이야. 10분의 1. 네. 10분의 1이 뭐야? 람보기니 무르시엘로가 6억 5천이란 말이야. 10분의 1좀 되겠죠. 이클립스가 6천이나 해? 요즘은 싸졌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5천 조금. 아 그래요? 나는 한 3,500, 4천 정도 하는 줄 알았어. 10한 2년 전에 샀으니까. 12년 전에 그렇구나. 샀으니까. 아. 옛날 얘기죠. 근데 진짜 람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끔 다니는 걸 보면 어떻게 돌아서 다니나 봐요. 다니겠죠 뭐. 경사 높거나 산길 그다음 안 되는 거- 흙길 안 턱 되는 게 이런 거 어딨어. 힘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안 될 것 같아서. 강남 시내도로는 뭐 안간한 데 나갈 것 같습니다. 안 타봐서 자 모르겠는데. 그럼 캐스팅 얘기를 좀 해보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기 나온 배우 중에 아는 배우는 있었지만 내가 흔히 생각하는 헐리우드 배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유명한 배우는 내가 좋아했다거나 이런 배우는 하나 유명한 없었어요. 배우는 없긴 하죠. 저는 아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 점이 또 허틀라커랑 구분되는 점이기도 해요. 허틀라커에서는 제레미 레너라는 정말 괜찮은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꽉 잡아줬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마야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 마야라고 하는 제시카 샤스테인과 그 아까 킬링의 여주인공인 미레이 에너스를 연기를 비교해서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되게 톤이랑 이런 게 너무 생김새랑 톤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미레이 에너스는 킬링뿐 아니라 이번에 이제 세계도 개봉할 세계대전 데트라고 브래드 피트 나오는 좀비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브래드 피트 부인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자꾸 이게 영화를 보면 요새는 자꾸 딴 영화 캐스팅이 생각이 나는데 로리스 기억나세요? 로리스. 나쁜 영웅.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둘이? 그 여기 마야. 댄이란 선배가 거기에 그 형제 중에 그녀. 마청. 그녀. 나 나- 어디서 많이 봤다. 악역의 나쁜 놈. 그리고 거기 제수 씨 말하자면 톰 하디의 부인으로 나오는 게 제시카 샤스테인이에요. 맞아. 나 지금 영화 계속 보면서 어디서 많이 묘한 봤는데. 매력이 있어요. 비치스러운 봤는데. 데가 있어. 비치스러운 데가 있어. 그렇구나. 아니 둘 다 어디서 많이 봤어. 그 큰형은 저 남자 어디서 봤는데 이 여자도 뭔가 낯익은 거야. 마야도 어디서 봤는데 로리스였구나 전부 다. 네. 그래서 형수가 아니라 형과 제수 씨가 그 선후배로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난잡한 영화예요. 여러모로 굉장히 난삽한 영화인데. 보건실의 형과 제수 씨 그런 느낌. 자 그러면 그 인상적인 장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볼보 별점 뭐 이렇게 짚고 가겠습니다. 저 오프닝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 먹처리에다가 저 대사만 흘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제일 처음 딱 시작할 때 그 점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 생각도 들고. 그 대사도 사실은 저 실제 대사를 따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거를 좀 더 강렬하게 처음 시작했으면 그 부분을 뭐 화면 저기서 대사가 나오다가 뭐 하나 화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무너질 때 장면 저도 인서트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먹처리로 한 내 느낌으로는 1분 이상 길게 가면서 계속 뭐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좀 약간 의아해요. 왜 이걸 굳이 먹처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그 장면이 제일 강렬하긴 인상적이었는데 하죠. 그 소리는 전 100% 어딘가에서 911에 뭐 그러니까 신고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싸운 짜집게 거겠죠. 진짜 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소리겠죠 아마도. 뭐 연기한 소리가 아니라 100%.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첫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우리 캐슬린 비글로우라고 하면 폭파 장면을 잘 찍기로 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마지막에 작전 끝나고 헬기 내려올 때 이렇게 굉장히 모래바람이 딴 데랑 다르게 굉장히 멀리 퍼지는 이런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한 거. 어떻게 찍었는지 뭐 그 특수하게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는데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해서 아 헬기란 게 저렇게까지 멀리 바람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아 진짜 폭파 장면만큼이나 이런 무언가 무생물을 찍는 장면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실제로 헬기 뜨는 차 뜨고 이제 내리는 걸 진짜 많이 봤잖아요. 네네. 카투사로 저는 캠프 험프리에 있었는데 캠프 험프리가 어떤 캠프냐면 우리나라에서 아파치 헬기를 다 모아놓은대요. 아파치 헬기들. 아파치 헬기 부대가 있어요 캠프는. 지역은 어디였어요? 평택이 평택. 평택. 평택인데 거기가 뭐 헬기 많이 뜨고 내리고 하죠. 헬기 엄청 많아요. 그 옆에 또 오산 에어베이스도 있고 한데 거기는 이제 아스팔트라서 흙먼지 같은 건 안 나오는데 그 인상이 뭐냐면 헬기 뜨고 내릴 때 근처에 못 가요. 그래서 막 밑에서 막 헬기 보고 막 손 흔들고 이러니까 가지를 못한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가지를 못해. 보면 구출될 때 항상 고개를 90도로 숙인 다음에 헬기까지 접근을 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람이 그렇게 세나? 어마어마해요. 영화 소리도. 보면 약간 그런 의구점이 들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헬기 뜰 때 막 얘기하잖아요. 뭐 헤이 굿바이 막뭐 테이크 케어 막 그런데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반경한 10m 아무 소리도 안 그래서 들려요. 그 안에서는 이걸 끼고 있어야 되죠. 헤드폰을. 심지어 막 영화에서 뭐 클라이막스 부분에 막 결정적인 대사들 막 하잖아. 사실은 내가 죽였어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말해봤자 아무 생각 없다는 거. 네. 엄청 소리 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 밀리터리 관련 장면, 무생물을 찍는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아 이 양반이 갑이구나. 최고야.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 전투 씬도 너무 생생하잖아요. 침투 씬 같은 경우 되게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앞부분에 좀 느슨하다가 뒤에 30분에 그 침투하는 장면 사실 별것도 없고 잘 보이지도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두근반 세근반. 난 이거 잘 찍어. 잘 찍는 건 인정해야 돼. 이거 상영관이 몇 개 없었잖아요. 시간 맞춰 간다고는 하여튼 고생 하다가 골라서 건대 롯데시네마까지 가서 봤는데 길잖아 영화가. 중간쯤 되니까 오줌이 마려운 거야. 참았지. 참는데 생각보다 긴데 마지막 침투씬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긴장감이 따따블이 해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본 영화 중에 가장 긴장감 넘치는 침투씬이었다. 아 진짜 침투 씨는 정말 제 저는 파이어볼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느슨하게 찍었네 생각했는데 마지막 침투 씨는 30분에다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 야 거기 정말 진짜 리얼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강약 완급 조절의 그거라는 거예요. 슈퍼맨 리턴즈가 실패한 이유가 초반에 그냥 막 사정봉을 세우더니 막판에 뭐 그냥 다 죽어가지고. 아니 근데 폭탄 그 터지는 거 실패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왜 실패하는 맞아, 것도 여기서 실패하는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니까 딱 실패하더라고. 아 정말 여자 감독인데 진짜 전투씬 최고 진짜 잘 찍어. 진짜 남자 같아. 그러니까 전투씬뿐 아니라 이렇게 정서라든지 이런 게 되게 남자 같아. 그런 측면이 있죠. 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전투씬은 최고로 잘 찍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전투씬이 이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블랙호크 다운인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리얼하기로 치면 뭐 드라마적인 재미로 보면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같은 거는 진짜 이 여자 그러니까 최고인 것 진짜 같아요. 카메라 대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건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볼보 별점 뭐 이런 거. 좋았던 점은 어쨌든 캐서린 비글로우의 영화였다는 거. 나빴던 점은 캐서린 비글로우 영화치고도 재미가 별로 없었다는 거. 좀 뭐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지나치게 길고 방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의도적이건 아니건 결과물로 봤을 땐 지루했던 점은 분명히 있고요. 저는 별로 이렇게 지루한 영화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보지 말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제 그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보셨으면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걸 단순하게 어떤 오락적인 영화의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은 그닥 재미 없으실 것 같아서 저는 보지 말 드리고 싶고요. 별점은 3개 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지 말에 3개. 저는 컴팩트하게 찍었다는 점,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좀 찍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만듦새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만듦새로 치면 별 4개 반 5개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분명히 불편한 있고, 부분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지루하게 만든 그러니까 밀리터리 다큐멘터리 같은 지루하게 만든 영화치고는 또 시간이 잘 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볼만한데 그냥 드라마나 아니면 인물에 동화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지 말. 그리고 그런 거 아니고 건조하게 찍은 이런 하드보일드한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볼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트로커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볼만하지 않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허트로커보다 떨어지지만 아유 그럼.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별 3개 반 주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거 혹시 안 본 분, 저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안 본 분이 있으면 허트로커는 꼭 보라고 저 필청하고 싶어요. 허트로커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 뭐 남은 얘기 없죠? 다 할 얘기 다 한 것 같죠? 네. 그러면 다음 주 영화는 신세계. 뒤늦게 신세계를 하는 걸로. 워낙 여러분들의 그 메일에 신세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리스너 프렌들리. 그동안 보내주셨던 메일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네. 신세계 관련된 것들은. 신세계 하는 걸로 하시고 메일 주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방송에 소개 안 되더라도 일단 저희 3명은 꼭 메일을 읽어봅니다.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 메일 커먼요. 아 근데 저 요즘에 되게 안타까운 게 왜 그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그 북쪽에 홋카이도 같은데 엄청나게 눈 쌓여 있고 막 네네. 전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가보셨어요? 아니 홋카이도 못 가봤어요. 홋카이도 가봤는데 가봤어요? 20년 전이에요. 아 20년 중3 전에? 때 가봤어요. 예. 눈이 이렇게 쫙 쌓여 있잖아. 너무 설경이 아름답잖아. 네네. 근데 지금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거기를 이렇게 이제 쫙 내가 맨 처음에 발자국을 남기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 요즘 이재 이승훈 PD가 너무 메일을 까봐가지고 내가 메일을 열어봤는데 이미 까본 메일로 돼 있는 아니, 거야. 내가- 아 기분이 야, 너무 상해. 내가 니네들보다 확실하게 내가 유리한 눈을 밟고 싶다고 내가 첫눈을. 내가 니네들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일찍 일어나잖아. 아나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새 편지 거의 못 봐. 난 들어가면 새 편지가 거의 없어. 난 밤에는 못 봐. 밤에는 못 보는데 아침 건 내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밤새운 거는 이재 PD가 먼저 눈길을 막 밟고 가는 거야. 그냥 옛날엔 내가 눈길을 다 먼저 정확히 밟았는데 새벽 6시 반에 가봅니다. 아니 여기 와서. 니들은 핸드폰으로 보니까 빨리 볼 수 있지만 나는 제일 불리하네 얘가. 아 그렇다. 빨리 이게 뭐야? 아 그게 그렇구나. 있구나. 새 메일이 거의 없어. 이승우는 거의 뭐 난잡해진 눈을 내가 새 맨날 메일을 밟겠구나. 언제 정도 전문 용어로 설거지한다는 그래픽. 새 메일을 언제 정도 볼 수 있냐면 이재익 PD 퇴근하고 김은종 PD 생방하는 그 시간에 오는 메일은 내가 먼저 볼 수 있어. 아 이재 PD 퇴근하고 나 이제 녹음하러 내려가가지고 그때, 바빠지기 그때는 내가 시작하고. PC 앞에 붙어 있으니까 약 3시경쯤 3시부터 한 6시까지. 그때 그때부터 또 내가 녹음하러 가야 되니까 또 못 봐. 그렇구만. 하여튼 제가 먼저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3시부터 6시 사이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정 지나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알겠습니다.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카페 가는 방송, 난삽한 방송, 첫눈을 밟고 싶은 방송, 시네타운 1944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